박 대통령의 마이니치 회견 6개월 전이래요. 75년 5월 17일 날 김일성 주석이 마이니치 신문과 회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6개월 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의 마이니치 신문 회견에 대한 일종의 맞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체제를 보존하려면 더욱더 이제 반북 적대감을 조장을 해야 되는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직접 1.1 사건 시인설을 이야기는 한 것이지만 이 사건 이게 진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진우 기자님과 함께 현대사 미스테리를 파헤쳐 나가는 비공인 여성 탐정 현혜선입니다. 저는 강진욱입니다. 네, 견습 탐정 박찬입니다. 네, 얼마 전에 북한 항공에 무인 항공기가 침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남측에서 니네들이 저지른 일이다. 그리고 남측에서는 처음에 부정하다가 지금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전쟁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를 달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어떠세요, 박지원 씨? 우선 무섭죠. 그렇죠. 네.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러다 혹시 전쟁이라도 일어날까 봐. 네. 그래서 그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전쟁 위기가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다는 그 네.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네. 전까지는 설마 뭐 전쟁 나겠어 했는데 이번 무인기 관련돼서 일이 일어나고 나서 북한에서 이제 3일에 걸쳐갖고 뭐 담화를 했잖아요. 무시무시하게 뭐 괴멸시킬 것이다. 한 번 더 하면은 아이고, 긴장됩니다. 긴장되죠. 그러니까 지금 또 대북 그 탈북자 네. 단체에서 삐라를 날린다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그걸 갖고 이제 잡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하고 되게 네. 엄혹한 상황인데 이거를 빨리 좀 정부라든지 그런 국회에서 이 네.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 어떤 사유로 보냈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는 게 빨리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걸 밝히겠어요? 밝히지 않겠지만은 어떻게든 밝혀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쨌든 남북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긴장을 야기시키는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런 사건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1.1 김신조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또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과연 그런 김신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강 기자님,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금방 또 이제 무인기 얘기하셔서요. 네. 잠깐 이제 드는 생각이 그 남북 간에 뭔가 이제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항상 이게 모호성의 영역에서 뭔가를 일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1.1 사건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분명히 조작 사건인데 이거는 북에서 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50년 동안 북이 무슨 시인했네, 사과까지 했네, 뭐 이러면서 말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대북 적대감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무인기 사건도 마찬가지죠. 빨리 뭔가 이런 뭐 이제 사건이 일어났으면 빨리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뭐 풍선을 하도 띄어대니 우리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든가. 그러면서 네. 더 이상 이런 일을 서로 벌이지 말자라고 하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 자우징 한번 치기만 해봐. 우리도 가만 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적대감만 조장하는. 그러니까 뭔가 전쟁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렇죠. 뭔가 유도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벌써 10여일 벌써 지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요. 이 정리가 이제 돼야 되는 수순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동안 이제 이 1.1 사건에 대해서 북이 시인했고 사과까지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72년 이우락 부장이 그 평양 가서 이제 김일성 수상을 만나고 온 직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까지 74년 2월 27일 날 그 4차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에서 남측 대표인 장기영 그 남측 대표가 장문의 기조 발언문을 낭독을 하면서 뭐 귀측이 남북대화 초기에 이러면서 이제 1.1 사건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했다라고 발언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년 몇 개월이죠? 1년 9개월인가요? 네. 1년 9개월 만에
75년 1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니치 신문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1.12 사건을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72년 이우락 부장이 평양에 다녀온 뒤로부터는 3년 6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이 입을 연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을 한 것은 이게 3년 처음이다. 6개월 만에. 네. 3년 근데 요게 그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생님 말씀만 듣다 보니까 갑자기 3년 6개월 만에 마이니치 신문 그 관계자분들 불러서 네. 1.1 전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배경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을 뭐 차차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 남북 조절위원회 그 위원장 회의가 끝나고 이제 이우락 부장이 날아가고 나서 장기형 체제로 넘어서 부위원장 회의가 계속됐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74년 2월 27일 날 기조 발언문은 4차 회의에서 나온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회의가 열리긴 열려요. 그게 4차가 이제 10차까지 가는데요. 그 75년 뭐 3월 달까지. 근데 계속 그 회의는 거듭되긴 하지만 아무런 그 뭐 합의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쓸데없는 논전만 계속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네, 저런 것 때문에 안 되네, 이거 사과해야 되네, 뭐 이러면서 1.1 사건도 그 중에 가장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남북 간의 회담이 전부 다 이제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마이니치 신문 회견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더 이상 이제 뭐 대화 같은 건 이제 없는 상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도 일찌감치 날아가서 어딘가 숨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 등을 불러서 편집주간하고 둘을 불러서 단독 인터뷰를 가진 거였습니다. 그 배경은 따로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발언은 처음이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이니치 신문은 별로 중요하게 안 다뤘어요. 이 부분을.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건데 직접. 그렇죠. 그런데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정작 이 기사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이 기사를 다루긴 했는데 어떻게 네. 됐냐면 75년 11월 14일 날 청와대를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이틀 뒤인 11월 16일자 조간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를 합니다. 네.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한미일 간의 협력이라든가 뭐 동북아 무슨 평화 이런 문제라든가 뭐 미일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뿐이지 1.1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면에선 다루질 않았고요. 그 16일자 사면에 일문일답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첫 발설이라는 의미를 별로 안 뒀다는 얘기죠. 그도 그럴 것이 벌써 이제 1년 9개월 전이라고 그랬죠. 74년 2월 27일 날 네네. 장기영 위원장이 남측 위원장이 모두 발언문에서 이미 발설한 바가 있고 뭐 그 전에도 뭐 이런저런 계제로 인해서 북측이 사과한 듯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에 마이니치 신문으로서는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나 봐요. 새로울 게 없으니까. 새로울 게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남측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북측이 시인하고 사과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해 왔는데 별로 먹히질 않는 것 같아서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일본 신문이 그렇게 크게 다뤄주질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에 이렇게 신문이 크게 보도를 하면 우리 그 한국의 언론들도 이제 남의 나라 신문들이 이제 받아서 또 보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마이니치 신문과 뭐 단독 인터뷰를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동아일보도 그렇게 썩 크게 다루질 않았어요. 동아일보도 이제 마이니치 신문 나오고 그 다음 날이죠. 11월 17일 일면에 제목을 뭐라고 뽑냐면 한미일 삼각협력관계 강화 박 대통령 일본 신문 회견이라고 제목을 뽑았단 말이죠. 그리고 3면에다가 그 마이니치 신문의 일문일답을 그대로 이제 옮겨 실으면서도 제목은 평화통일 3원칙 재확인, 일본 언론 편향보도 지양돼야, 그리고 북괴의 연방제는 비현실적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1.1 얘기는 그냥 한 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동아일보도. 이렇게 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향신문은 조금 달랐는데요. 조금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쓰는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들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면서 이우락 씨와 북괴 김일성 간에 단둘이 얘기했던 내용까지 이번에 처음 공개 이러면서 이우락 부장이 김일성에게 1.1 청와대 습격 사건을 거론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뭐 6.25 남침도 뭐 시인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또 박 대통령이 입으로 전해지는 처음으로 이제 박 대통령이 발설을 해서 활자화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라면서 경향신문이 김일성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경향신문 조금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의미를 부여해 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이전에 다 했던 얘기들인 거고요. 1년 7개월 전에 장기영 위원장이 남측 위원장이 모두 발언문 통해서 그 모두 발언문은 모든 신문에 전면이 게재됐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대통령이 나서서 재탕을 한 거였습니다. 굳이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 싶은데요.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박정아 씨 잠깐 질문하셨듯이 네. 배경을 얘기를 하셔서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박 대통령의 마이니치 회견 6개월 전이래요. 75년 5월 17일 날 김일성 주석이 마이니치 신문과 회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6개월 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의 마이니치 신문 회견에 대한 일종의 맞불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네. 청와대로 이제 마이니치 신문 주관하고 논설위원을 불러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그렇게 듭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의 마이니치 회견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김일성 주석은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면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무지하게 기분 나쁜 거겠죠. 이게 그 김대중 대통령 됐더라면이라는 건 그 71년 4.27 대선 때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됐더라면 지금쯤엔 평화통일이 됐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쪽 뭐 우리 남쪽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것이고 그럼 마이니치 신문 기자 다시 불러서 우리가 인터뷰하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요인을 찾자 그러면요. 75년은 그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아주 날로 거세질 최고조에 때였습니다. 달할 때, 예. 아주 최고조에 달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75년 또 어떤 해입니까? 그 75년 4월 30일 날 사이공이 함락되잖아요. 미국이 이제 베트남 침략전에서 완전히 손을 들고 도망치듯이 이제 나가는 상황이었고 거기 이제 우리는 5만 명에 가까운 우리 국군을 보냈던 우리 정부로서는 남쪽 정부로서도 무지하게 곤혹스러운 아주 당황스러운 처지가 된 거죠. 갑자기 이렇게까지 막 연인원 3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보냈는데도 결국 저 쓰레빠 끌고 다니는 베트공한테 져서 이렇게 쫓겨났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국민적 여론도 안 좋고 여론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가 이제 흔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실제로 그 여기에 대한 무슨 뭐 그 반격이었겠죠. 반격. 그다음에 공고히 할 필요, 자기 체제를 또 공고히 더 공고히 할 그럴 필요도 어떤 필요성이 있었겠죠. 있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74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건 뭐 64년에 한번 해먹었다가 그때 이제 검사들이 반발해서 무효화가 된 사건을 똑같이 10년 뒤에 해먹은 사건이 인혁당 2차 사건입니다. 2차 인혁당 사건. 여기서 이제 8명을 사형 언도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75년 넘어와서 4월 8일 날 사형 언도 24시간 내에 모두 사형 집행을 그렇죠. 시켜버리는 난리가 났었죠. 이래서 난리가 나죠. 당시 뭐 우리 들어와 있던 신부도 막 성명을 내고 전 세계에서 막 비난을 받고 이 아마 뭐 국제 사법 치욕의 날인가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될 정도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또 사흘 뒤에는 서울 농대에서 김상진 씨가 학내 유신 반대 데모를 하다 할복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동 민주구국 선언의 도화선이 되고요. 점점 이제 박정희에 대한 체제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는 거죠. 그리고 또 넉 달 뒤죠. 75년 8월 17일 날 박정희 정권의 그 제야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제야 인사 장준하 씨가 네.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추락상을 당하죠.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들이 거듭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살벌한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아주 막 험악한 상황이 험악한 계속 상황이었네, 아주. 사건들이 연속되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체제를 보존하려면 더욱더 이제 반북 적대감을 조장을 해야 되는 네. 시선도 좀 돌리고 다시 그렇죠. 그런 거죠. 처음에는 북풍이 그쵸, 필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화제거리를 좀 돌려주고 또 이럴 필요성이 있었던 시점이네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북풍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5년 10월 달에 마이니치 신문
한 달 전쯤 되네요. 그 이승복 기념관 반공관이라는 걸 설립을 해요. 평창군에 있는 대관령 정상에다가 이게 이제 68년 1.1 김신주 사건 난해 말에 일어났던 그 울진 삼청 무장공비 사건, 그 역시 조작 사건인데요. 이 중에 한 사건이 이승복 어린이 일가족 참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승복 어린이 사건을 가지고 이승복 반공관을 만들면서 또 이제 대북 적대였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 달 뒤인 11월 달에 마이니치 신문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북한이 7.3 공동성명은 우리 남쪽 정부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 이렇게 이래서 북한은 이래서 나쁘고 김일성 주석은 이래서 나쁘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 지도자와 북한 체제를 막 욕을 해대는 그 폄훼해대는 그런 인터뷰를 가진 거였던 것이죠. 네. 이런 과정에서 1.1 사건을 또 한 번 이제 거론을 하면서 북이 시인했다 이런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직접 1.1 사건 시인서를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 사건 이게 진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분히 자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기 정권 보존 차원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냥 슬그머니 한 줄 걸치고 넘어갔던 것이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나 다른 우리 한 국내 신문 대부분도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터뷰를 갖긴 했지만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이전에 나온 이야기들 그냥 재탕한 데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드는 생각이 네. 그 관객들이 있는 콘서트 있잖아요. 관객들이 다 나갔어. 갑자기 나간 상태에서 콘서트장에서 막 노래 막 부르고 막 그러는데 호응 안 해준다고 막 떼쓰는 어떤 그런 가수 느낌이 드는 어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이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그 인터뷰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기사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써주지도 않았고 화제거리가 좀 덜 됐네요. 그죠? 원하는 그런 만큼의 거죠. 기대는 사실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죠. 봐야 되겠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남북회담이 어쩌면 이제 다 이제 파탄이 난 상태에서 네. 그 전해에 그 남쪽 회의에서 남쪽 대표가 이제 모두 기조 발언문도 낭독을 했고 그것도 별로 약발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 번 더 네. 얘기를 한 번 더 했는데 그것도 별로 잘 안 먹히는 네.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북한에 김주석이 직접 나서가지고 마이니치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었으면은 우리가 다 평화 무드로 가가지고 통일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연방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맞아요. 또 이제 그 박정희가 김대중한테 가까스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불안감이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무슨 평화통일이냐. 아니야 평화통일 어떤 무슨 연방제냐. 무슨 그렇죠. 평화 무드냐 우리가. 이렇게 니네들이 남측을 공격하고 네. 하는데 게릴라전도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롭게 갈 수가 없다. 그런 거를 맞습니다. 주장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연방제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72년 대통령 선거를 했으니까 5년마다 하면 77년에 한번 선거를 더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77년에 선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때부터 통일 주체 그렇죠. 국민회의잖아요.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그렇죠. 직선제를 없애버렸죠. 그런 거죠. 이제 네. 유신 체제 하에서는 네. 직선제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가기 직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밑밥 인터뷰를 밑밥을 했던 거겠죠. 깔으려고 그랬나 유신에 대한 그 저항이 워낙 거세지니까 네. 어떻게든지 이걸 무마하면서 자기 독재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참 그 박정희 대통령 인터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충 수업입니까? 그 수업까지는 아니고요. 심화 수업, 심화 수업. 네, 심화.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단 우리 그 남측 통일부가 우리 남북회담 사료를 공개하면서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보도자료 내용이 통일부가 공개한 회담 사료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네. 내용이 뭐였냐면 그 회담 사료 대화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기록. 네네네. 남북회담 자료. 회담 자료. 네네. 그 회담 자료 기록을 보면 네. 북측은 결코 남측이 주장하는 남침이라는 걸 시인한 적이 없었고요. 네. 그랬는데도 통일부는
북측이 시인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우락 부장의 말에 의하면 간접적으로 그렇게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보도자를 만들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남침이 아니란 소리냐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지적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 남측이 이게 남침이다 아니다 이게 별로 의미 없는 사실은 실효성 없는 논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그 회담 자료를 공개할 때 그 회담 자료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보도자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측은 결코 남측이 주장한 남침에 대해서 시인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네. 회담 자료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이우락 발언으로 보면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단 말이죠. 통일부가. 이건 잘못이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네, 그거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남북 회담에서 박정희 정권은 결코 남북 회담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네네. 걸 아주 너무 단언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남북 회담에 남쪽은 그렇게 아무런 성의 없이 임했다고 단언하느냐라고 또 누가 이제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말씀드리면 요건 지난번에도 이 책을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강인덕 씨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김대중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지낸 분이었고 1.1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의 북한 과장으로 있으면서 북한 정보 분석관으로 있으면서 1.1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72년 그 남북 회담 때도 남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왔다 갔다 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언제부터 가냐면 강인덕 씨는 72년 10월 11월 달 그러니까 이우락 씨가 처음 평양을 갈 때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판문점에서 1차 남북 공동위원회 남북 그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열렸을 때도 참석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11월 평양에서 2차 공동위원장 회의가 열릴 때 갑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특별 지시에 의해서 대표단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특명을 받고 갔다 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갔다 와서 이제 판문점 그 회견하고 나서 청와대로 들어와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장경 전 부총리 그리고 최기화 당시 청와대 특보한테 어땠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강인덕 씨한테도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인덕 씨가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이제 자기 소감을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그 소감을 얘기하는 것 중에 남측이 남북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들어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박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각하, 김일성의 말이나 북측 대표단의 주장을 듣고 느낀 것은 북한은 전혀 전략적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남북대화에 응한 것은 말 그대로 합작실현, 반미 반정부, 통일전선 형성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략적 변화 없는데 전술적 변화에 대응하며 전략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박 대통령은 동석했던 김종필 총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저도 같은 국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그럼 그렇지. 북한이 변할 리가 없어. 그러니 북한과의 대화는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일전에 말했듯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해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했다. 나는 대통령의 이런 말씀에 남북대화 진척 여부로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남북대화 진척 여부를 서둘러서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진행을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강인덕 씨가 이제 책 다른 곳에도 쓴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모시는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잖아요. 네. 부장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장이 전향적으로 네.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중앙정보부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했었다면서요. 그건 이제 네. 그 김일성 수상 만나고 나서 김종필 총리가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네. 대통령도 참석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가 김종필 총리한테 이제 혼난다는 얘기를 김종필 총리가 회고록에 쓴 적이 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유락 정보부장은 조금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듯한 했는데 그런 행보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많은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청와대 내부에 이제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여러 이제 사람들이나 중앙정부 내부의 간부들조차도 부장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인덕 씨 당시 이제 이때는 북한 국장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 국장은 걱정이 참 많았는데 남북 대화 이거 더 이상 진척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어차피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남측의 이제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대통령부터가 우선 박 대통령도 부정적이었다. 그렇지 그런 네. 어차피 그런 거지. 되겠어? 이러면서. 전략적 변화가 전략적 변화가 없는데 전술적 변화를 가지고 전략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생각해도 뜻이 통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남북 간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걸로 보면은 박정희 정권은 남북 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없었다라고 단언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네. 네, 오늘 혹시 더 필요한 얘기 있으면 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박정희가 죽기 전 한 4년 전인가 이게 인터뷰가 그렇죠. 그렇죠. 76년 7월 4일 날 네. 칠사남북 공동성명. 저는 이 박정희 정부 때 진짜 북풍 카드로 이거밖에 없었나라는 좀 이렇게 안쓰러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마치 1.2 사건은 사골국 끓이는 것처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좀 지성인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일본 이런 언론들도 좀 지쳤을 것 같아요. 또 1.2 사건 갖고 이거를 계속 또 얘기하는 자체가 그 의도를 뻔히 보이지 않았나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1.1 들거든요. 사건을 가지고 이제 지속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7.4남북 공동성명 체제를 깨뜨리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4남북 공동성명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그 당시는 정말 뭔가 당장 남북이 통일을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하나 좀 깨뜨려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7.4남북 공동성명 하자마자 1.1 사건 집어넣어서 이걸 뭐 저쪽에서 시인하는 쪽으로 몰고 가 이런 식으로 됐던 것이고 그러다 이제 이유락까지 날리고 나서 이유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유락의 전원을 발설을 하면서 북한의 시인 사과서를 기정사실화하는 작업들 계속했고요. 그러다 또 그마저도 남북 회담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에서 대통령이 또 나서서 또 한마디 하고 그게 이제 75년 11월 달이었다는 얘기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4년 전쯤 되네요, 그죠? 그렇죠. 4년 전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75년이니까. 네. 차우지간 72년 7.4남북 공동성명을 깨뜨린 것이 당시 박정희 체제로서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분란이 계속 1.1 사건을 가지고 계속 분란을 조성한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관계가 이제 딱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이제 하려고 하는 추진을 좋아질 것 같은 좋아지는 분위기였는데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간질 시킨 거잖아요. 관계 안 좋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깨기 위해서 그렇죠. 이간질하는 어떤 시도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북풍과 함께 이게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어떤 단도리를 치는 어떤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신 독재 체제를 만들고 나서 네. 그러니까 72년 7.4남북 공동성명 발표하고 나서 5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유신 계엄령을 선포하거든요. 72년 10월 17일 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제 남북 간의 무슨 자기 말로는 이제 남북 대화를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잘 진척시키기 위해서 유신 체제를 선포했다는 이제 주장을 하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사실은 7.4남북 공동성명을 자기 유신 독재 종신 통령제 확립에 이용을 했다, 악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7.4남북 공동성명은 필요 없어진 거죠. 네. 자기 이제 종신 통령제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4남북 공동성명과 김대중의 부상, 평화무드 이것이 자기의 정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다시 들춰내고 음. 여러 가지 뭐 인혁당 사건이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저는 네. 뭔가 그 두 선생님한테 얘기만 들어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게 이게 이 정권이 위협을 받고 체제가 위협받으니까 이제 공포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항상 그 유도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악마화시키고 북한이 보수 했다. 정권에서. 계속 얘기를 소위 하고 보수 정권에서. 그렇죠.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해제까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 정권 이제 집권을 잡으니까 그때서 이제 버리고 그 카드를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어떤 역사는 큰 그림? 반복되고 있네요. 예, 큰 그림 같은 것들을 좀 보니까 네. 좀 소름이 좀 끼치네요. 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네. 남측에서는 그냥 그 실세라무 공동성명체를 깨뜨리는데 주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매우 안타까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기점을 보고 1, 2 사건은 들여봐야 이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거죠. 네. 오늘 방송에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